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방산 소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국방탐구 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미군이 대만 유사시 일본과 필리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미국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배치될 경우 이는 러시아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일본 측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미군이 대만 유사시 일본 난세이 제도와 필리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이를 군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일본을 향해 러시아의 개정된 핵 사용 원칙 핵결의를 읽어보면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러시아가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핵 보복 범위를 확대한 개정 핵결의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결의의 핵심은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그들 역시 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25일 미국이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아시아 지역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기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한국 핵무장과 드론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와 협력하여 이란의 공격용 드론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드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유럽 소식통들은 이를 살상적 지원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국 회사들은 이란산 샤헤드 드론을 복제하기 위한 초기 논의를 지난해에 진행했으며 올해는 러시아 수출용 버전의 개발과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첨단 무기 개발의 필수 기술로 지정하고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개발비를 지원하는 육성 사업을 통해 이룬 성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과 독일로부터 대형 드론과 무인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전량 도입해왔으나 이제는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큰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산 무인기와 드론의 해외 수출 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을 때도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이스라엘을 목표로 자체 제작한 샤헤드 136 드론을 사용했으며 일부는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제트 엔진이 탑재된 샤헤드 238 드론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드론들은 이스라엘 영공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과부하시키기 위해 다수의 드론을 처음으로 공습에 사용한 이유는 이스라엘에 더 큰 피해를 주기 위해 미사일 공격을 병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드론과 무인기는 현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높은 항공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저비용 무인기 개발을 소홀히 했고 전황이 급박해지자 이란에서 개발된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제 자폭 무인기와 드론들은 초기에는 활약했지만 고각탄을 발사하는 기관포나 맨패드, 지뢰 등의 위협에 노출되며 점차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무인기 공격에 적극 대응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서방의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대응 능력을 신속히 향상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의 도입으로 인해 러시아가 도입한 이란제 무인기의 위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와 드론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터키나 이란에 비해 무인기와 드론 개발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송골매 드론을 실전 배치하고 무인 수직 이착륙 전투기까지 완성했으나 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무인기 개발은 유인기에 비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북한 드론 도발 이후 우리 군에서는 무인기와 드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그동안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드론과 무인기 전력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무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KF-21에는 연구 및 개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신소재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경제와 국방력에서는 고급 인력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력 발전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구 기술진의 뛰어난 실력을 기반으로 KF-21 전투기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대의 시제기를 편대 비행시키는 등 다양한 성능 시험을 통해 안정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와 조립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 중이며 2028년까지 완성될 KF-21 블록2의 개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스텔스기 제작이 가능하리라 믿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새로운 스텔스 소재를 개발하여 공식적인 연구 자료를 발표하자 국제적으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르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2008년에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하며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었으며 한국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디자인 단계부터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형태로 설계하고 고성능 스텔스 도료를 적용해 레이더 전자기파 흡수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강대국들도 실전에서 활용하며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 특히 스텔스 도료는 정비와 유지 보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행체가 레이더 시야에서 숨겨질 수 있도록 돕는 스텔스 기술과 특수 도료를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이 적의 탐지 회피에 중점을 두었다면 다중분광 스텔스는 적의 공격 유도를 차단하는 혁신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스텔스 성능을 넘어 적 전투기의 공격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정밀 공학과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과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KF-21 전투기는 고급 설계를 기반으로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 세계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KF-21 전투기의 형상은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국이 스텔스 기술을 도입한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록히드 마틴 같은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아직 이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향후 블록2 버전에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의 일환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고성능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산 군용기 자체 개발을 시작한 지 30여 년 만에 프로펠러 항공기부터 5세대 제트기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변화의 시대가 다시 찾아온 것을 한국 기술진들 역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역교란 스텔스 기술은 심지어 미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탐지 및 조준 장치를 무력화하며 레이저 유도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6세대급 첨단 기술 개발은 기존 군사 기술을 선도하던 강대국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개발된 역교란 스텔스 소재를 구조 시험용 시제기에 장착하여 2만여 번의 진동 실험과 충격 테스트를 통해 기체 안정성을 검증하고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시제기들은 비행시험을 마치고 전시 연구와 추가 개량 작업에 활용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스텔스 원리를 살펴보면 스텔스 기술은 감지 장치 회피를 위해 빛의 반사 억제와 열복사 감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구조 기반의 플라즈모닉 메타표면 기술은 제한된 스펙트럼만 흡수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새로운 MSM 메타표면 기술은 넓은 스펙트럼 영역에서 뛰어난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MSM 메타표면은 금속층, 게르마늄 기반의 반도체층, 그리고 금속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층은 20에서 100나노미터 두께로 근적외선 및 단파장 적외선을 흡수하며 광선을 반사합니다. 금속 패턴은 100에서 500나노미터 크기의 원형 디스크 형태로 배치되어 다양한 가시광선 위장 색상을 생성합니다. 반도체층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공명 파장이 적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근적외선 및 빛의 영역에서 높은 흡수율을 보이며 빛의 영역에서는 높은 반사율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적외선 레이저 추적 시스템 및 열 영상 장치에서 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통해 MSM 메타 표면의 색 변화와 스펙트럼 흡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반사율이 억제되며 단파장 적외선 영역에서는 갭 플라즈몬 공명이 발생합니다. 중파장 및 장파장 적외선 영역에서는 반도체층의 높은 투명성 덕분에 낮은 방사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MSM 메타 표면은 야시경 카메라, 적외선 레이저 추적 시스템, 열 영상 카메라 같은 감지 장비에 대해 효과적인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래 전쟁터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며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 방향과 완벽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군사 기술 발전을 통해 한국은 다양한 군사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6세대 전투기 체계로 진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끈기와 개발 열정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첨단 기술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대량 생산한다면 자주 국방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우방국인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방국이라도 국제사회에서 독립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취약한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대한민국의 야망을 반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 KF-21 후속 모델인 6세대급 전투기에는 더욱 진보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핵심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체계 구축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항공방산위원회의 경쟁력 현장 보고서에서 한국 공군이 보유한 무인 전투기 성능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롭게 운용될 무인 전투기는 작년 대비 향상된 성능으로 최대 성층권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으며 9시간 이상 지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텔스 도료 적용으로 레이더 탐지 확률을 1.8%까지 낮출 예정입니다. 이저피탄 무인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개발 중입니다. 이 무인 전투기의 등장으로 KF-21 전투기와 함께 유령 편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유무인 복합 체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행체 형태와 스텔스 기술을 활용해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텔스 기술 발전이 한국과 중국 간의 잠재적 충돌에서 공중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이것이 전술적 승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을 통해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KF-21 전투기와 협력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스텔스 기술과 유무인 복합 체계를 멀티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인기 기술, 특히 꼬리가 없는 무인기 기술에 집중하며 6세대 유무인 복합 체계 완성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스텔스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00% 국산 기술로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들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스텔스 무인 전투기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무인 전투기의 주요 작전 목표는 고위험 방공망 지역의 신속히 침투해 목표물을 타격한 뒤 빠르게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텔스 기술과 고속 제트 엔진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 기용 2세대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놀라운 성과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 공군의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극찬하며 KF-21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드론의 협력을 통해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KF-21 보람의 전투기와 데이터를 공유하여 적 방공망을 회피하며 초저공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국산 무기 체계의 링크 네트워크 연결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인도의 군사 매체 기자 수바시시는 한국의 뛰어난 무인기 기술과 일본의 소극적 개발 태도를 대조적으로 다루며
일본이 무인 전투기 개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를 통해 한국형 스텔스 신기술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무인기 기술 개발에 있어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인기 기술 발전에 더욱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스텔스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대응 기술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완성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2019년 초단파 레이더 기술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2년 만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출력 고강도 표적 탐지 기술을 통해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스텔스 저피탐 기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출력을 높여 전자파의 미세 반사 신호를 포착하고 수신 감도를 향상시켜 잡음 속에서 세밀한 표적 신호를 감지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디지털 레이더 설계 기술과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미래 한반도 상공에서 5세대 스텔스기의 영공방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무기 및 금속계 물질을 활용해 스텔스 테스트를 진행하며 시행착오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나노 스텔스 신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추가 연구와 기술 개량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공유되어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 이후 블록3 모델의 내장형 웨펀 베이와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해 5.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될 계획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여정에 있으며 그 중심에 KF-21 전투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기술을 개발해온 연구진들에게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지키는 열쇠는 전 국민의 성원과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려는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위협 증대나 훈련을 위해 미국 F-35A가 일본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주한미군 소속으로 해당 기체가 정식으로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배치가 완료되면 한국 공군이 보유한 F-35A를 포함하여 총 79대의 기체가 한반도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작전을 수시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월 6일 미국 유타주 힐 공군기지에서는 F-35A 5두대가 활주로에서 코끼리 행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대 출격 훈련으로 군용기들이 촘촘히 간격을 맞춰 이륙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훈련은 미 공군만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군의 F-35A 20대를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국 F-35A의 군산 배치는 한국이 보유한 F-35A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상호 운용성은 한국 공군이 2026년부터 도입 예정인 F-35A 2차 도입분 20대가 같은 기지에서 운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정비와 유지 그리고 작전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한반도에 배치된 F-35A는 총 79대에 달하게 됩니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F-35A는 39대이며 한국 공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40대를 도입했지만 2022년 조류 충돌로 1대가 퇴역한 상태입니다. 한 개 전투비행대대는 통상 20대로 구성되며 한국 공군의 기존 39의 2차 도입분 20대와 미군의 상시 배치 20대를 추가하면 총 4개 대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F-35A 도입은 대북 억제력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한미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전술핵 발사 플랫폼을 늘린다는 것은 타격 목표가 증가한다는 의미라며 압도적인 공중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양국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킬체인 능력, 즉 유사시 선제타격 능력과도 연관됩니다.
F-35A는 최대 속력마하 1.8, 전투 행동 반경 1093km로 북한 전역을 작전 범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전략적 목표를 일거에 타격할 수 있는 막강한 스텔스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북한 수뇌부는 F-35A를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은 B-61 계열 중력폭탄을 포함한 핵탄두 운반 및 투하가 가능한 이중 목적 항공기로 F-35A를 활용하도록 승인했으며 이는 핵 억제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드론의 급성장을 고려해 F-35A와 같은 유인 전투기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F-35A급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방공망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F-35A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S-300, S-400을 본따 제작한 번개 계열 미사일로 방공망 기술을 급격히 향상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의 지원으로 방공체계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F-35A 배치는 중국 견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해에서 미군 최신 전투기의 작전은 중국 해양 팽창 정책에 대응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주일 미군 F-16, 36대를 F-35A 48대로 교체한다는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반도 내 F-35A 대규모 배치는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오산기지의 A-10이 퇴역함에 따라 F-16을 오산기지로 이동시키고 군산기지에 F-35A를 배치한다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방탐구 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한국의 다양한 방위산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